네, 전국 전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통합당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21대 국회를 이끌 여야 새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 경선 결과와 또 향후 전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보겠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김홍국 대진대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21대 국회를 이끌 여야 원내 사령탑 새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 어제와 그제 선출이 됐는데요. 먼저 여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고 당선이 됐는데요. 당선 소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당 정청의 역량을 위기 극복에 집중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원내대표가 직접 챙기면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센터장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태년 새 원내대표. 원래 그 원내대표 선거 때 1차 투표가 아니라 결선 투표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1차 투표에서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통상적으로 함께 경쟁했던 전해철 의원도 당내에서 여러 가지 지명도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의원들과의 친분 관계 또는 이제 어떤 개파에서의 어쨌든 상당히 확장하는 부분들, 세력 같은 부분들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3명 중에 정성호 의원도 포함했습니다만은 3명 중에서는 이제 전해철 의원과 김태년 의원의 이제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라고 한 상황에서 아마도 결선까지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시각이었습니다만은 김태년 의원이 지금 이제 결선까지 가지 않고 바로 과반을 넘기면서 원내대표에 당선하는 이제 이변을 보였는데요. 상당히 이제 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의 국회의원이고 지금 바로 직전에 이제 정책위 의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과 다르게 당 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에 임명이 되는 순간 당 대표와 같은 계보나 또는 계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직전에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총선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초선들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이제 입성을 하게 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당 대표와 어쨌든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이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이해찬 대표와 친문이지만 이해찬 대표와 가까웠던 직전에 정책위 의장 김태년 의원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 그래서 김태년 의원이 좀 당선에 유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보면 김태년 의원이 82표, 그리고 전해철 의원이 72표를 얻었어요. 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163명 중에서 딱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한 석이라도 부족했으면 이게 3차 이제 2차 투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표를 얻었다. 대신에 저는 이거를 일단 세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역시 대통령에 대한 높은 기대.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최근 나온 조사로 70%가 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의 지지율을 견인해 가는 국면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친문 계열의 후보들에게 표가 완전 쏠렸다. 그러니까 비주류인 정성호 의원이 9표밖에 못 얻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비주류가 그래도 최소한도 20, 30표 이상은 항상 얻어서 치열한 격전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해찬 대표와 함께 호흡을 맞춰왔고 특히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책위 의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부터 풀뿌리 시민운동도 오래 했었고요. 과거 전대협 초기 시절부터 이제 이런 학생운동권에서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별명이 뭐 미스터 데이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상대와 협상할 때 여야 특히 이제 19대에서는 정개특위 간사였고요. 20대에서는 예결특위 간사였는데 할 때마다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들 이런 걸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는 데 아주 능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여권 내부에서 의원들의 기대감은 21대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되는 와중에 여당의 대표로서 야당의 원내대표의 협상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정책적인 측면 또 데이터라든가 또는 설득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고 문 대통령과 또 당 대표 이해찬 대표의 지지까지 함께 얻을 수 있는 김태년 후보에게 표가 쏠렸다. 그런 측면에서 예상을 뒤엎고 1차에 바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원내대표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네. 뭐냐하면 대중의 여론하고는 무관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계보가 어디냐, 아니면 이제 세대가 어디냐, 지역이 어디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친소 관계입니다. 다른 의원들과의. 네. 왜냐하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의원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바로 직전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태년 의원이 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때 이미 표밭을 많이 갈았던 상황에다가 이번에 더해진 승련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동정표도 아마 가미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네. 사실상 김태년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일하는 국회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거든요. 어떤 정국을 구상하게 될까요? 일단 20대 국회에 대한 성찰에서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20대 국회가 역대 사상 최악의 법안 통과율 그리고 사실은 장외로 나가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20대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 예. 특히 패스트트랙 과정 거치면서 폭력도 발생했고요. 식물국회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문재인 정부 이제 남은 4년차 들어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 못했던 민생 법안이라든가 관련되는 중요한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각오일 거고요. 그래서 20대 국회에 비해서 21대 국회는 생산성이 높은 국회로 만들겠다 이런 다짐을 이제 문희상 의장을 만나서도 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주호영 이제 상대가 되는 카운터파트인 주호영 원내대표랑 만나서도 결국은 국회의 여러 가지 절차들, 국회에 사실은 각 회기마다 개의하는데도 사실은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그렇죠. 소모전이 많습니다. 예. 아예 국회를 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또 국회를 정기국회가 없는 달에 매달 열어서 네.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는 법사위 문제입니다. 예. 법사위가 지금은 원래는 이제 법의 체계라든가 작구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잡아내기 위한 것인데 네. 그동안에는 상대 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들을 사실상 묶어놓는 그런 역할을 법사위가 많이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보통 야당에서 가져갔으니까요. 그런 야당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법사위에서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뭐 어떤 거는 1년씩 뭐 묶이거나 그래서 예. 나중에 자동 폐기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이거를 그랬었죠. 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상당히 높게 드러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랑 이 서로 협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3차 추경도 있지만 바로 이 법사위에서 이런 어떤 문제점을 개선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될 겁니다. 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뭐 여당만 또 일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야가 협상을 해서 협치를 이뤄야 할 겁니다. 예. 좀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하셨는데, 자 통합당도 원내대표 선거를 했고 21대 통합당 첫 번째 원내대표는 주호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5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5선이고 권영세 의원하고 경합을 했는데 이 영남권의 표가 많이 몰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도전 같이 경쟁한 그룹이 이제 용산의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된 이제 권영세 예. 뭐 후보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정책위의장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다르게 거기서는 이제 당 대표가 임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런닝메이트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원내대표 후보가 미진한 지역 또는 미진한 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런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의 어떤 색채라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표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네. 이제 경쟁자인 권영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조혜진 의원, 이제 경남의 출신인데요. 의원을 뒀는데 지금 영남 지역에서 이제 이 주호영 의원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네. 충청권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이중배 의원은 충청권 출신을 아마 주호영 의원은 이제 런닝메이트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고 한 가지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런닝메이트 나왔던 이중배 의원과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은 경쟁자였던 권영세,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국회를 최근에 이제 뭐 2번이나 또는 한 번 정도 쉬었던 것이니까 기존의 의원들과의 어떤 스킨십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 예. 아마 주호영 의원이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 새 원내대표의 궁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궁합은 어떨까요? 저는 좋은 궁합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협상도 잘하고 과거 풀뿌리 시민운동을 많이 했어요. 네. 경기 지역에서 예. 많은 설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국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이 교섭을 하는 과정에 익숙하고요. 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5선의 경륜이 있고요. 아.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특임 장관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당내에서 친박이 아니고 친이계로서 비주류로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20대 총선 때도
그 당시에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중에 출마를 했다가 이제 다시 복당을 한 케이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 스스로가 보여주는 것들 역시 아무래도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들, 특히 이 영남권 의원들의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 네. 되거든요. 쉬운 9표를 얻었습니다. 영남권이 이제 쉬운 6명인데요. 역시 영남 지역의 대표성을 좀 가져가는 측면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주된 의원들의 근거지가 결국은 이제 TK 영남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에 뭐 원내대표라든가 사실은 할 수 있는 모든 정당에서의 직책은 거의 다 해봤습니다. 정책의장도 했고요. 여의도 연구 원장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사람이 지금 21대 국회 난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댈 거다. 네. 미래통합당도 뭔가 좌표를 잡아야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협의는 할 텐데, 그러나 문재인 정부 역시 또 180석을 가지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당한 협상의 틀들이 이루어질 텐데 네. 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만간 오리라고 봅니다. 네. 네, 부딪힐 수 있는 상황. 뭐 당장 일단 원구성 협상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추경 예산안 통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당장 부딪혀야 할 것 같은데 두 원내대표의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보는 분들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야당에서 사실은 협력해야 할 부분들을 협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시각들도 만만치 않았던 상황인데 예. 지금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모습들로 보여야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류들이 일정 부분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여야 협상에서는 기존과 다른 도울 것은 돕는 그런 이제 자세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지금 이제 하나 기대할 만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냐 하면 여야가 뭐 경쟁하고 견제하고 충돌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은 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를 넘어서 또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넘어서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뭐 굳이 이름 붙이자고 한다면 뭐 이른바 코로나 연대라고 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될 수 있는 좋은 이제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추경을 어쨌든 빠르게 통과시켜서 어떤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회복하는 문제들 또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문제 이런 부분부터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는 신뢰관계를 형성해 낸다면 뭐 20대 국회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이 일하는 국회 중요합니다.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하는 국회 만드는 거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주호영 통합당 이 원내대표의 경우는 21대 국회도 국회입니다만 일단 당부터 수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를 어떻게 할지 이게 가장 큰 관심인데 일단은 가능한 설득을 해서 1년 임기로라도 모셔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1년 임기가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런데 이제 아마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또 반발하는 목소리 반반이었거든요. 예. 지난번에도 의원들의 뭐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약 46% 정도. 네. 그 외에도 비토하는 의원들이 많았었고 특히 당 밖에서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아마 이런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5선, 당내에서는 최다선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새롭게 이번에 진입하는 거의 많은 이 당선자들이 다 초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아마 설득하는 역할들을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을 과연 설득해낼 수 있느냐. 예. 기한과 또 권한의 문제를 잘 제시하고 이 부분을 좀 협상을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마음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호영 새 원내대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문제로 지금 보류된 상태에 있는 이 문제를 임기를 어느 정도 조정해서 우리 당선인들과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 방안을 찾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기를 늘리는 것, 예. 거기에 이제 반대했던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고 네. 또 한 가지는 그걸 가지고 가서 김종인 전 이제 위원장을 어쨌든 다시 한번 설득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임기 애초에는 사실은 약간 그 부정적인 의견도 내비치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 이제 입장을 바꾼 것은 사실은 원내대표는 당대표를 전당대회를 크게 해서 당대표를 뽑게 되면 원내대표의 위상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비대위원장이 있게 되면 원내대표 위상은 훨씬 더 높게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참 지금 상황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시각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제 재보궐선거도 4월 달에 있고 한 상황이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한 1년 정도 기한을 두고 그 재보궐선거에서 성과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연장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식으로 김종인 위원장과 얘기를 나누게 된다면 저는 뭐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까지 명시적인 반대를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 하는 것은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두 세력 간에 또 두 인물 간에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두 원내대표 어깨가 무거울 것 같고요. 주호영 새 원내대표는 이제 당도 추스려야 되는 그런 중책까지 맡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어제 여야 새 원내대표에게 이제 당선 축하 전화를 했고요. 또 내일 취임 3주년을 맞습니다. 자, 21대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지지율이 71%까지 올랐습니다. 네, 상당히 사실 이례적인 것이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를 다시 한번 맞고 있다라고 예.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대통령들은 임기 시작할 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매우 높잖아요. 네. 임기 시작할 때는 왜냐하면 기대감이 얹혀 있기 때문인데요. 60% 내외에서 시작된 대통령들도 많았고 60%를 시작하지 못한 대통령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초반에 상당히 높았다가 약간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이다가 다시 70%를 넘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 네. V자 내지는 U자형을 보이고 있어서 예. 과거에 L자형이 뚝 떨어져서 밑으로 가는 L자형이나 우하향 계단형을 보였던 이전 대통령과는 여전히 이제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취임 3주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지난주보다 7%포인트 오른 71%로 나타났습니다. 또 60대 이상을 포함해서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고요. 보수층에서도 긍정 답변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어떻게 상승 배경을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보여줬던 대통령의 침착하고 신중한 대응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극찬을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의 이런 이 관리 능력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뭐 정인경 본부장이라든가 많은 그런 공직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 리더십 네. 아주 강력하게 끌고 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국정 전반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께 상당히 호감도를 높이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그 과정들을 본다면 쉽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40%대까지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다른 어떤 대통령 대개 이 정도 취임 3주년 맞게 되면요. 대개 높아도 40% 정도대 지지율이거든요. 그런데 70%까지 갔다라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 대신에 이 문제는 뭐냐면 원래 대통령학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임기 초에는 높지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대부분의 대통령이 다 굉장히 낮은 쪽으로 하락하게 돼 있거든요. 예외적인 게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라든가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도 높았었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이제 임기 초반에 많은 입법들을 하고 이후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입법이 그렇게 많이 되지 못했거든요. 야당과의 극한적인 갈등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여러 가지 입법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하면 경제와 민생,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경제와 민생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어젠다들을 어떻게 알차게 국민들께 선보일 것이냐? 네. 그런 정책 조율 능력 이런 부분이 문 대통령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예정된 이제 취임 3년 연설에 네. 과연 어떤 그 국정 운영의 방향이 담길까 이게 네.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포스트 코로나, 네. 코로나 이후에 과연 이제 어떻게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국가의 기본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것이 아마 방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국민적인 자부심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대통령에 대한 평가, 현 정부에 대한 평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불안감들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후에 더 경제가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일 텐데, 지금 단순히 이제 이번 침체된 경기를 또 코로나의 어떤 방역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어쨌든 향후에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의 체제 어떠한 흐름으로 갈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좀 방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일각에서는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들어가지 않겠냐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어떤 연설에 비해서는 북한 관련 이슈는 좀 비중은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거기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바뀐 어쨌든 여관계 체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과 함께 어떤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자 하는 부분들 이것이 좀 가장 비중 있게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더 저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왜냐하면 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는 정말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전 세계 경제 이미 요동을 치고 있고요. 우리 경제도 중소기업, 자영업들 그 많은 곳들이 지금 부도 위기, 도산 위기 맞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탱할 것인가?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 이 부분을 지탱을 해주는 그런 현재 우리 정책인데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은 움츠리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 연구 개발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미국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의 3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네.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제적인 연대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일자리 문제입니다. 미국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2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일단은 재정을 투입하지만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게 할 것인가 그런 경제와 민생, 일자리에 일단 중심을 둘 거고요. 그러나 남북 관계 같은 경우도 미국이 대선 국면 때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고 예를 들어서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뭔가 미국과 국제사회 협력을 얻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뭐 추진한다면 네. 그 가능성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포스트 코로나19의 중심은 경제와 민생 그리고 남북 관계와 세계와의 협력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둘 거고요.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줬던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 또 우리 정말 애국심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국민적인 단합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있었던 개혁 법안들,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다짐과 국민들에게 대한 그런 감사함 이런 것들을 표현할 걸로 봅니다. 예. 네, 내일 오전에 이제 연설할 예정인데요. YTN 생중계로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김홍국 대진대 개원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